저렇게 재벌 출신 중에서 징역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맨날 울거든요. 독박에 갖다 놓으면. 밖에 지금 회사도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예. 거기서 평생 몸 관리하고 평생 회사 잘 되고. 예, 주주도 좋고 예. 본인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결심 공판이 다음 주? 예, 8월 7일이 이제 월요일이 결심 공판으로 알려져 있고 8월 28일이 아마 이 구속기간 만료니까 그 전에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재용 이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황성수 전 전무나 박상진 전 사장의 신문이 좀 길어지면서 조금 늦춰졌는데 뭐 오늘 좀 여러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직전까지 보도를 보면은 오늘은 힘들 것 같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 재판 보통 제가 다른 나라 국민은 돼본 적이 없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재판에 이렇게 깊은 관심이 없을 텐데.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그래요? 그럼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걸 이제 하이 프로파일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그런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사실은 재판 생중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 미국 국민들이 관심 없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사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매일같이 생중계가 됐을 만한 사건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제일 유명했던 사건이 오제이 심슨 사건은 거의 매일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요. 결국 그 무죄로 풀려났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미스트라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게 이제 그건 형사 재판에서 그랬고 민사 재판에서는 유책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 800만 이제 손해배상을 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 민사하고 형사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 일단은 일반인들은 그런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실은 입증하는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이 그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민사 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preponderance of evidence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안 그랬을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입증이 된다면은 민사 재판은 이제 승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준이 낮죠.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이제 좋게 하는 말이 형사 재판은 검찰이 한 75%의 입증 책임을 갖는 데 비해서 민사 재판은 51%. 더 안 그랬을 가능성보다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이제 유죄 무죄가 아니라 그건 이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 때 그렇죠. 이게 형사 재판을 원용할 것이냐 민사 재판을 원용할 것이냐 갖고 논쟁을 한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이해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들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이 교수님. 네네. 이재용 부회장의 의 혐의 총 5개죠? 현재는 뭐 크게 이제 세 분류까지고 5개인데 크게 보면 이제 3가지죠. 뇌물죄. 그렇죠. 뇌물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횡령. 그다음에 이제 특경법상 횡령이죠. 그렇죠. 좀 커진 그다음에 거죠. 이제 해외에서 하는 이제 도피. 이제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 위증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좀 작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제외하더라도 크게 이제 3가지 가장 커다란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뇌물죄에 많이 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뇌물죄 따지고 보면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원래는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주주라든지 회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최대 이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뇌물죄로 만약에 유죄 판결 나면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보다 적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횡령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50억에서 300억 정도가 횡령이 되면은 이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눈 하나 감지 않고 슬그머니 하세요. 어쨌든 법전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뭐 변호사님 계셔서 제가 이 법률 얘기를 하니까 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 부분은 상당히 저도 제가 볼 때도 다툼이 심할 것 같아요. 조윤선 장관 그 무죄 판결 나오듯이 지금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신문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로 연기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와 있던 삼성 관련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그 다음에 알았다 하는 걸 전체 얘기 안 하고 그것도 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됐느냐? 부회장도 모르게. 예. 그래서 이 변호하는 그 어떤 방어 논리가 3번씩이나 바뀌어요.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뇌물죄 관련 부분은 참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변호사님, 네. 뇌물죄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가 유죄가 되면 네네.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예, 예. 둘 다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죠. 그리고 뇌물 수수는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 이상의.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의 처벌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용 재판에서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됐다라고 예.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 이제 그것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당연히 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1차 1월 19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재산 국외 도피가 네네.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 횡령도 없었나 1차 때는? 1차 때는 횡령이 제가 정확하게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횡령죄가 성립이 됐냐면은 예. 뇌물 준 돈 자체가 아하. 삼성전자에서부터 나온 돈이기 때문에 뇌물과 횡령도 이게 연결이 되는 지금 제목입니다. 77억인가 그 비덱스포스에 예. 넘어갔던 돈. 이제 이미 지불했던 77억, 그다음에 이제 계약 맺었던 213억. 예. 그게 이제 뇌물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개인 나왔냐?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면 횡령죄는 성립이 안 될 텐데 그게 회사 돈이었기 때문에 예. 뇌물죄가 이거와 또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물려 있는 지금 예. 혐의들이죠. 재산 국외 도피도 큰가요? 그게 이제 재산 도피도 큽니다. 지금 저도 하도 복잡한 사건이라서 보면은 만약에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예. 해외에 도피시켰다 그러면은 최대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령도 똑같고. 횡령은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양형 기준에 보면 50억에서 300억이면은 4년에서 7년. 예.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은폐를 시도했다거나 가중 요소들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재산 국외 도피면은 그게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럼 최대 8년까지도 횡령죄만 가지고 최대 8년까지 갈 수 있고 재산 이제 도피 갖고 한 또 10년에서 10년 이상. 무기까지. 이것이 다 이제 병합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5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모두 유죄가 나오는 경우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예, 국민들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무상급식 오래 하려면. 그렇겠죠. 근데 뭐 배당은 계속 받을 거니까요. 주주권을 잃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건강은 계속 지키고. 예. 근데 이 사건을 저는 좀 국민들에게 좀 간단한 구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해 줘야 돼요. 예,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삼성 쪽에서 얘기하는 바의 기조는 강요를 당한 것이다. 예. 저쪽에 강요죄를 적용할 일이고 우리는 피해자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유와 협박을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 삼성 쪽에서 피해만 받으면 협박인 거고요. 그런데 회유를 받아서 삼성도 이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최순실의 태도가 이 사람이 태도가 건방졌던 공손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삼성이 이득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강요를 당하고 협박을 당한 사안이 아니라 회유당한 사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이 너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재판 와중에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조윤선도 무죄니 이재용 부회장 문제가 아니겠느냐. 자기가 몰랐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사안과 그리고 너무나 더 다른 증거, 너무나 다른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 한마디만 드리면요. 그 이재용 지금 변호인단의 전략이 약간의 수정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의 강요를 받았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짰는데 중간에 그게 아니라 최순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해코지를 당할까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겁박을 당했다. 이렇게 처음엔 최순실의 존재도 몰랐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나중에 지금 키 지금 요소가 되는데요. 최순실의 존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라는 거를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승마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대통령이 그렇게 강압을 하는데 일개 기업의 총수가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나 초반에의 그 방어 전략은 그랬었는데 그것이 조금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전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와 삼성과 박근혜의 관계는 별개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뇌물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논리는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동지갑이다. 공동지갑다. 그렇죠. 그게 이제 뇌물죄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요소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최순실이 실체가 삼성이 사전에 인지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이것이 박근혜와 최순실이 한 몸이 되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사실관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왜 뭐 구경 온 사람처럼 그렇게 웃고 계세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 게 이재주 변호사께서 예. 잘 말씀을 뭐 해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삼성의 또 중요한 변론 논지 중에 하나가 2014년 9월 15일 날 만나고 나서 그 이듬해 10월쯤에 비대기나 이런 데 돈이 넘어갔는데 뇌물로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길다. 너무 멀다. 네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예. 17일 날 그 2015년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M&A가 됐는데 네. 그리고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렇죠. 이게 뇌물죄라면 사전에 만나야지 왜 사후에 만나냐.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그렇죠. 논렸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정의라도 증언이 나왔고 청와대 캐비넷 문건도 나왔고 이걸 좀 어떻게 피해가야 되나? 그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사실은 이제 재판부나 검찰 그다음에 특검이나 그다음에 삼성도 지금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이것 사건 단순하게 딱 시켜놓고 보면은 과연 삼성이 박근혜를 보고 지원했는지 최순실 때문에 지원했는지 요 두 문제만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예. 다만 그 가운데서 그러면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무슨 관계냐 요 관계만 딱 밝혀내면 사실은 이 문제는 딱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 자체가 자꾸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증거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삼성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해는 2015년 6월이에요. 2015년 7월 17일 날 합병이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이에요. 7월에 이제 예, 6월 7월 10일 날 국민연금에서 도와주기로 그 그렇죠. 가결을 하고 예, 예.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죠. 예. 근데 6월 달에 사실은 그 국무총리실에 근무하다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에 근무했던 한 행정관이 만든 문건이 발견됐거든요. 예. 그 6월 달에 발견된 문건에 이미 청와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 증거가 이제 새롭게 나타난 거죠. 근데 행정관이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내 생각을 적은 것이다. 청와대에서요. 예. 그 청와대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요 행정관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문건을 보고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알아봐는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행정을 조사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정무 파트 같은 건 또 달라요. 예. 정무 파트면은 정무 파트에 있는 행정관들은 정치관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서 레포트를 거꾸로 올리는데 정치기획수치나 기타 일반 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 행정관은 자기 생각을 올릴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예.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처리하는 거죠. 검찰 변호사님,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한 게 대통령의 말씀, 네네. 그 행정관의 지금 그 문건. 네. 그때 행정관은 뭐라고 안정법 수첩. 안정법 수첩. 그런데 행정관은 뭐라 그랬냐면 내 생각을 적은 겁니다. 네. 제가 그리고 한 또 박근혜 대통령 뭐라 그러냐면 말씀 문건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진 않았다. 네. 그보다도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민간 부분의 일입니다. 아하. 그거를 왜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에서 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많은 증거들이 예.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승인이 합병 승인이 될지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하나 의뢰인과의 사건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 초반에 이제 그 당시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엇이라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합병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의 합병 반대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했고 삼성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언론들은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의 힘이라는 걸 동원해 가지고 많은 언론들은 그 합병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청와대가 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국민연금이 이 승인권에 대해서 합병권에 대해서는 키가 갖고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알았지만 그 문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팔로우업을 했다는 거죠. 너무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암시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 국민연금은 그 전에 2014년 12월에는 1차 때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내용 중에 보면은 의결권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권 자문위원회. 그게 이제 그 규정을 보면은 사실은 투자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결권 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고 귀속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결정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삼성 이전까지는 단 한 건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의결권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투자위원회가 이제 가장 건데. 대표적인 것이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SK의 합병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권 자문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따라서 국민연금 자체가 반대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경제적 이득 문제에 관해서 삼성에 대해서는 합병을 승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모순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아까 말한 행정관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행정관이 그 작성한 문건의 핵심이 뭐냐면은 만약에 삼성물산하고 삼성 제일모직이죠. 두 개가 합병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커다란 문제가 여기에 핵심을 키포인트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연금에서 이 부분을 합의해주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냐면은 엄청난 투자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6천억 정도 손실을 봤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한 추산이 6천억 정도 됐죠. 그럼 6천억 정도의 투자 손실이 난다는 것은 누가 손실을 보냐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저도 손실을 봤네 그럼. 저도 왔을 겁니다. 근데 국민이 피해 보는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문건이 올라갔는데 이것을 바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행을 했고 그 이행하는 과정 중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문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청와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두 회사가 합병돼 가지고 뭐 경영권을 방어하든 만하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 중에서 국민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고 기자님. 며칠 전에 청와대 그 캐비넷에서 나온 한 300종 정도 되는 수석실 민정실의 이제 문건이 2014년 6월서부터 김영한 그 당시 민정수석이 삼성 후계 구도 그 후계 승계 과정을 팔로우 해봐라.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의 시간을 되돌리면서 관건이 되는 이제 최순실의 존재, 그것도 한번 이제 볼 겸 조금 좀 추억의 되돌리기인데 한번 제가 해보면. 박하사탕으로 한번 가보죠. 이 승마협회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최순실과 삼성의 매개고리가 됐던 게 승마협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마협회를 삼성이 한화에서 받아오게 되는 과정이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로 2월까지. 그래서 이제 초가 되면은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도 되고 그렇게 회장자가 되는데 그 전에 또 삼성과 한화에 빅딜이 있었고 삼성이 삼성답지 않게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내주는 그런 빅딜을 했는데 그게 카이하고 연결된 방산업체를 다 넘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받아낸 거를 승마협회를 받았는데 삼성은 이건희 회장 때 승마협회 회장사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선수를 했고 뭐 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은 이 짐승의 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말을 타지 않아서 그리고 실제 삼성 승마단은 해체돼서 사회봉사단 수준에 그러니까 승마를 하는 말들은 그런 건 있지도 않고 그냥 이제 뭐 체험할 수 있는 말 정도 있고 그런 이제 봉사단체 한 2010년쯤에 해체됐어요. 해체돼서 그래서 그런 승마
협회 회장사가 될 자격도 이유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마협회 전에 중심 인물 중에 한 명이 마사 회장이었던 현명관 회장이 있습니다. 이 이재용 회장 부회장보다 이건희 회장 때 사람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 그리고 삼성생명 회장도 하고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삼성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 2번이나 뛰었어요. 2007년, 2012년. 그리고 처음에 그렇죠. 대통령 당선됐을 때 비서실장으로 하마평도 나오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티오로 해서 뭐 제주도지사 선거나 그렇게 나오시고 원로 7인방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분도 또 이 박상진 사장이랑 비슷한 행태인데 마사회나 마사회의 또 이제 반개 기업들 이런데 전부 삼성맨들을 다 이렇게 포진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했기 때문에 삼성이 이 그런 현명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최순실한 존재를 알았을 거고 그리고 정윤회 문건이 터진 게 2014년 11월 12월. 그래서 최순실이 뭐 권력서열 1인이 그거 나온 거는 이미 2015년 전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어떤 존재가 각인되고 그리고 이런 인연으로 봤을 때 상당히 삼성과 최순실의 어떤 그 관계는 그 전으로 봐야 된다. 볼 수 있다. 변호사님, 2014년 9월 15일에 대구에서 첫 만남을 하면서 승마협회를 좀 책임져 줘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을 만나갖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문건을 보게 되면 캐비넷 문건을 보게 되면 이미 2014년 6월서부터 9월까지 그리고 7월서부터 9월까지는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영상 행정관에게 선임 행정관에게 지시해서 문건을 상세히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이제 그 고절 기자 얘기에 쉽게 얘기한다면서 무척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그 전에 2007년, 2012년에 삼성 핵심 멤버가 박근혜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고 승마협회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최순실을 돕고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이 구도로 가지 않았겠냐.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매듭됐을 때 소위 제일 탑에 있는 제일 사람은 마지막에 만납니다. 사전 작업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2014년 9월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이야기된 거에 대한 승인 정도의 어떤 5분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이건 뭐 추정이라서 좀 위험한 부분이긴 있습니다만 뭐 이야기 들으셨죠. 다 협조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 정도의 모든 지금 실무진들이 이야기해 놓은 거를 승인하는, 추인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가지 거기서 뭐 얼마 지원해 주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왜 두 나라 대통령이 만날 때도 자세한 이야기 안 합니다. 조폭 우두머리들끼리 만나도 악수하고 눈짓만 해도 다 아는 거죠. 허허 웃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는 다 됐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정보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경찰 뭐 정보국보다 빠르다는 게 삼성 아닙니까? 근데 그 정권의 실세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죠. 일반인들에게도. 근데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증거. 이게 증거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삼성이 이제 뭐 승계 과정 중에서도 이제 그 증거와 관련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로펌이기도 합니다. 원체 변호사들을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들.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아주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지금 특검이 지금 기소할 때도 그랬고 지금 유죄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증거들이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지금 삼성이 주장하는 것에 설득력은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수님. 그 청와대 문건 나오기 전에 이제 스모킹건 폭탄이 터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유라 씨의 증언이었단 말이에요. 삼성이 모를 리 없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매니저, 말관리사 이런 사람들까지 들먹이면서 심지어는 녹취한 내용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폭탄이 터졌다 했더니 그 다음에 청와대 문건에 나왔을 때 많은 그 법조계 변호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까지는 퍼즐을 맞히는 게임이었고 선으로 연결되는 게 안 보였었는데 드디어 로드맵이 나왔다. 매스터피스가 나왔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가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맞아.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완벽한 증거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죠.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언제부터 삼성이 그러면 최순실 알았냐부터 시작해서 저는요. 제가 과거 국회 있을 때 보니까 그때 삼성 국회의원 하셨어요? 아니요. 국회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그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청취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국회의원 한 줄 알아요. 네. 그때 보면요. 삼성 관련해가지고 각 기업체에서 특히 이제 정보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실이라는 이름을 하여가지고 삼성은 각 계열사별로 해가지고 총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항상 국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전통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됐을 때부터 이미 박근혜 그 의원의 핵심은 정윤회고 정윤회가 도대체 정 실장이 누구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알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전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삼성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핵심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최순실하고 박근혜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경제공동체에 가서 확실하게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뇌물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가 아니라 그래야 모든 게 퍼즐이 모든 국민들이 다 어떠한 재판부가 그 판결을 내려도 국민들이 이렇기 때문에 삼성도 문제가 있고 바로 이 문제가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려면은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확실한 지각,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이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될 때 많은 변호사들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료 기간이 10월 17일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의 판결이 동전의 양면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8월 28일, 27일 날 이제 구속 만료로 석방을 해주고 판결은 10월 17일 임박해서 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이 예측을 깨고 지금 8월 27일 전에 판결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직 그걸 재판부가 확실히 하진 않았죠. 그러지 않았나요? 이번에 8월 7일 날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고는 지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선고를 연기할 가능성이 저도 한 40%, 30~40%는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형량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머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걸 최대한으로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게 크지 않습니다. 뇌물죄, 돈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8월 28일 전에 이재용 재판부에서 그걸 결론을 내려버리면 사실 재판 하나마나 열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예한 지금 그 이해관계가 있고 또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서로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들끼리에도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되면 설득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심 공판이나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는 쭉 진행을 하다가 선고만 연기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내지는 거의 하루 이틀 차로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선거 공판이 10월 16일 이전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자꾸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발가락 아프다, 몸 불편하다, 출석 못하겠다. 근데 이제 400명이 넘는 증인은 다 부동의하니까 다 불러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구속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질지 말지도 지금 또 하나의 논쟁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재용 선고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끌려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반반의 가능성이다. 이전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한 이유는 재판부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같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늦어지잖아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지금 늘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불구속될 텐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선고해 버리자. 그리고 박근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거대로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하실 말씀 있어요? 숨을 크게 몰아셔가지고. 교수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제 10월 17일까지 지금 끌고 있는 작전을 이른바 이제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 적용 법률은 5개쯤 되지만 혐의가 한 18개쯤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탈탈 털었다. 이른바 이제 장시호 같은 경우는
추가 기소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최순실 등등 분들은 다 추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재판 끌지 못하게. 그것도 소용없다. 추가 기소해갖고 구속기한 연장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 탈탈 털어서 없을 거라고 봤는데 한 3주 전쯤에 그 면세점 지시한 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특검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것도 추후에 나온 캐비넷에서 나온 거 거니까. 아니에요? 예, 예. 그게 되면 추후에 추가 뜰 받으니까.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기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저기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략을 잘못 가고 있어요. 전략을 잘못 가고 있는 게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판을 길게 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 정치적 근데 판단으로 가야죠.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면세점 문제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터지면은 만약에 질질 끌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구속기간이 지난 그 이후에까지도 아직 선고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요. 검찰은 또 틀림없이 추가로 또 기소합니다. 그걸로. 추가 그 면세점 딱 떨어지는 그러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점점 더 커져요. 예. 이게 사건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지연작전이 오히려 잘못된 전술이다. 악이 될 수 있다. 예, 독이 될 그리고 수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지연 작전을 하는 동안에 예.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중대하게 많이 이제 밝혀지면서 증명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우리가 간접 증거라고 해서 좀 우려하시는 정황 분들 증거라고. 예.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일지와 또 비교돼서 비교해볼 부분이 있고 그다음 박헌영 전 과장의 그 이제 내용, 최순실 쪽 내용하고 또 비교해볼 내용이 생겼고,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와서 문건화된 내용과 다 해서 이것은 그래서 간접 증거지만 다른 여러 증거와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 하나고, 예. 그동안에 특검에서 밝혀낸 부분은 주로 최순실 씨가 이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하들이 기획한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해서 그 안 수석이 집행한 그런 과정들이 밝혀졌는데 최근에 선명해진 게 그것에 대한 기획 과정, 삼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정수석실 아니면 또 정책조정실에서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그 보고서가 올라갔다. 그래서 범죄의 집행 부분 외에 기획 부분, 구상 부분이 또 선명해졌다라는 거.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검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이제 그 뇌물죄 자체는 직접 증거 없잖아요. 준 사람이 자백하고 받은 사람이 자백하는 게 직접 증거지. 그렇죠. 대부분 이제 정황 증거 같고 그래서 그 뇌물죄 관련해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뭐 이제 이런 등등을 따지잖아요. 네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간접 정황 증거가 채택됐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네네네. 물론 이제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 네네네. 이거 특검이 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좀 거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안종범 수첩 전체가 지금 간접 증거로 간 게 아니라 뇌물 부분만, 삼성과의 관계 부분만 이것이 전원이라고 하니까 전문 증거. 전문 증거. 예. 그 이제 뭐 들은 이야기를 쓴 거기 때문에 예.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간접 증거밖에 안 된다, 정황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삼성이 뭔가 조금 이걸 가지고 좀 국면 전환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사실은 간접 증거냐 직접 증거냐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심증을 굳혔다. 그것을 그러니까 심증을 굳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예.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은 저도 이렇게 가보면은 간접 증거, 직접 증거는 기술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사실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영향을 주지 그것이 이건 간접 증거니까 뇌가 반만 작동하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간접 증거라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면 좀 다른 문제인데 간접 증거라 하더라도 재판부는 그걸 다 봅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은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은 8월 7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8월 27일 구속기간 만료까지 과연 선고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연기될지 바로 이 대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재벌 출신 중에서 징역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맨날 울거든요. 독박에 가다 놓으면. 밖에 지금 회사도 사상 초유의 이익을 내고 거기서 평생 몸 관리하고 평생 회사는 잘 되고. 주주도 좋고 예. 본인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결심 공판이 다음 주? 예, 8월 7일이 이제 월요일이 결심 공판으로 알려져 있고 8월 28일이 아마 이 구속기간 만료니까 그 전에 이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재용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황성수 전 전무나 박상진 전 사장의 신문이 좀 길어지면서 조금 늦춰졌는데 뭐 오늘 좀 여러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직전까지 보도를 보면은 오늘은 힘들 것 같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 재판 보통 제가 다른 나라 국민은 돼본 적이 없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재판에 이렇게 깊은 관심이 없을 텐데.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요? 그럼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걸 이제 하이 프로파일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도 이제 그런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사실은 재판 생중계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 미국 국민들이 관심 없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사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매일같이 생중계가 됐을 만한 사건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제일 유명했던 사건이 오제이 심슨 사건은 거의 매일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요. 결국 그 무죄로 풀려났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미스트라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죄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게 이제 그건 형사 재판에서 그랬고 민사 재판에서는 유책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 800만 이제 손해배상을 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그 민사하고 형사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에. 일단은 일반인들은 그런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실은 입증하는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이 그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형사 재판에 최대 8년까지 갈 수 있고 재산 이제 도피 갖고 한 또 10년에서 10년 이상. 무기까지. 이것이 다 이제 병합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5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모두 유죄가 나오는 경우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예, 국민들 세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무상급식 오래 하려면. 그렇겠죠. 근데 뭐 배당은 계속 받을 거니까요. 주주권을 잃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은 계속 지키고. 근데 이 사건을 저는 좀 국민들에게 좀 간단한 구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정리해 줘야죠.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삼성 쪽에서 얘기하는 바의 기조는 강요를 당한 것이다. 저쪽에 강요죄를 적용할 일이고 우리는 피해자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유와 협박을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 삼성 쪽에서 피해만 받으면 협박인 거고요. 그런데 회유를 받아서 삼성도 이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최순실의 태도가 이 사람이 태도가 건방졌던 공손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삼성이 이득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강요를 당하고 협박을 당한 사안이 아니라 회유당한 사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지금 언론이 너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재판 와중에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조윤선도 무죄니 이재용 부회장 무죄가 아니겠느냐. 자기가 몰랐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사안과 그리고 너무나 더 다른 증거, 너무나 다른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 한마디만 드리면요. 그 이재용 지금 변호인단의 전략이 약간의 수정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의 강요를 받았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짰는데 중간에 그게 아니라 최순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해코지를 당할까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겁박을 당했다. 이렇게 처음엔 최순실의 존재도 몰랐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나중에 지금 키 지금 요소가 되는데요. 최순실의 존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라는 거를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승마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대통령이 그렇게 강압을 하는데 일개 기업의 총수가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나 초반에의 그 방어 전략은 그랬었는데 그것이 조금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전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성과 최순실의 관계와 삼성과 박근혜의 관계는 별개 사건이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뇌물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논리는 최순실과 박근혜는 공동지갑이다. 공동지갑다. 그렇죠. 그게 이제 뇌물죄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요소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최순실이 실체가 삼성이 사전에 인지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이것이 박근혜와 최순실이 한 몸이 되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사실관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왜 뭐 구경 온 사람처럼 그렇게 웃고 계세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재주 변호사님께서 예. 잘 말씀을 뭐 해주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삼성의 또 중요한 변론 논지 중에 하나가 2014년 9월 15일 날 만나고 나서 그 이듬해 10월쯤에 비대기나 이런 데 돈이 넘어갔는데 뇌물로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길다. 너무 멀다. 네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예. 17일 날 그 2015년 7월 17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M&A가 됐는데 네. 그리고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그렇죠. 이게 뇌물죄라면 사전에 만나야지 왜 사후에 만나냐.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그렇죠. 논렸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정의라도 증언이 나왔고 청와대 캐비넷 문건도 나왔고 이걸 좀 어떻게 피해가야 되나? 그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사실은 이제 재판부나 검찰 그다음에 특검이나 그다음에 삼성도 지금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예.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이것 사건 단순하게 딱 시켜놓고 보면은 과연 삼성이 박근혜를 보고 지원했는지 최순실 때문에 지원했는지 요 두 문제만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예. 다만 그 가운데서 그러면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무슨 관계냐 요 관계만 딱 밝혀내면 사실은 이 문제는 딱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 자체가 자꾸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아하. 이제 자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증거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삼성 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해는 2015년 6월이에요. 2015년 7월 17일 날 합병이 결정된 7월 17일, 예, 7월 예. 17일이에요. 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preponderance of evidence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안 그랬을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입증이 된다면은 민사재판은 이제 승소를 할 수 있기 좀 때문에 기준이 낮죠. 많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이제 좋게 하는 말이 형사재판은 검찰이 한 75%의 입증 책임을 갖는 데 비해서 민사재판은 51%. 더 안 그랬을 가능성보다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이제 유죄 무죄가 아니라 그건 이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 때 예, 그렇죠. 이게 형사 재판을 원용할 것이냐 민사 재판을 원용할 것이냐 갖고 논쟁을 한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뭐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이해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변호사들 먹고 살기 힘들어졌죠. 이 교수님, 네네. 이재용 부회장의 의 혐의 네. 총 5개죠. 현재는 뭐 크게 이제 세 분류까지는 5개인데 예. 크게 보면 이제 3가지죠. 뇌물죄. 그렇죠. 뇌물죄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횡령.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경법상 횡령이죠. 그렇죠. 좀 커진 그다음에 이제 거죠. 해외에서 하는 이제 도피. 예, 이제 크게 이렇게 좀 3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 위증 이런 것도 좀 예, 있고. 예. 그건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좀 작으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좀 제외하더라도 크게 이제 3가지가 가장 커지는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뇌물죄에 많이 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근데 사실은 뇌물죄 따지고 보면 네.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공여자는. 원래는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주주라든지 회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최대 이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상 뇌물죄로 만약에 유죄 판결 나면은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보다 적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횡령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50억에서 300억 정도가 횡령이 되면은 이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눈 하나 감지 않고 슬그머니 하세요. 어쨌든 법전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 여기 뭐 변호사님 계셔서 제가 이 법률 얘기를 하니까 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뇌물죄 부분은 상당히 저도 제가 볼 때도 다툼이 심할 것 같아요. 조윤선 장관 그 무죄 판결 나오듯이 예. 지금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신문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로 연기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와 있던 삼성 관련
이 직원들이 전부 다 이재용 부회장 몰랐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그다음에 알았다 하는 걸 전체 얘기 안 하고 그것도 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됐느냐. 부회장도 모르게. 예. 그래서 뭐 저기 이 변호하는 그 어떤 저기 방어 논리가 3번씩이나 바뀌어요.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 저기 뇌물죄 관련 부분은 참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 이 변호사님, 네. 뇌물죄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가 유죄가 되면 네네.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예, 예. 둘 다 이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죠. 그리고 뇌물 수수는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 이상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의 처벌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용 재판에서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됐다라고 예.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 이제 그것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당연히 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1차 1월 19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재산 국외 도피가 네네. 없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 횡령도 없었나 1차 때는? 1차 때는 횡령이 제가 정확하게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횡령죄가 성립이 되냐면은 예. 뇌물 준 돈 자체가 아하. 삼성전자에서부터 나온 돈이기 때문에 뇌물과 횡령도 이게 연결이 되는 지금 예, 제목입니다. 77억인가 그 비덱스포스에 예. 넘어갔던 돈. 이제 이미 지불했던 77억,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맺었던 213억. 예. 그게 이제 뇌물을 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개인 나왔냐?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횡령죄는 성립이 안 될 텐데 그게 회사 돈이었기 때문에 예. 뇌물죄가 성립, 뭐 이거와 또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물려 있는 지금 예. 혐의들이죠. 재산 국외 도피도 큰가요? 그게 이제 재산 도피도 큽니다. 지금 저도 하도 복잡한 사건이라서 보면은 만약에 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예. 해외에 도피시켰다 그러면은 최대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령도 똑같고. 횡령은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양형 기준에 보면 50억에서 300억이면은 4년에서 7년. 예.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은폐를 시도했다거나 가중 요소들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재산 국외 도피면은 그게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럼 최대 8년까지도 횡령죄만 가지고